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거는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오신 걸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투자를 해야 될 타이밍인지, 과연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가진 자금으로 어떤 거를 사야 될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하셔서 오셨을 겁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앉으세요? 네. 내용을 기사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세미나라든가 이게 뭐 처음은 아니실 거고 많은 곳에 참석하셨을 텐데 그런 내용들 많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어떤 내용들 많이 얘기했을 거냐면은 부동산을 일단은 뭐 서울과 지방 쪽으로 나눈다 그러면은 어디를 사라고 얘기하던가요? 서울 사라고 하죠. 왜 서울 사라고 얘기를 해요? 수요가 많으니까. 네, 수요가 많으니까. 서울하고 우리가 지방시장을 봤을 때 대부분 다 서울을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지방에 가서 세미나 들으면 또 지방 사라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편적으로는 서울을 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수요가 많다라는 것도 맞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지방도 서울이 많은 데는 여럿 있어요. 꽤.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공급량이죠. 공급. 이 서울은 공급을 할 수 있는 땅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파트를 짓거나 뭐를 하려 그러면은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공중에 지을 수는 없잖아. 근데 서울에는 땅이 없죠. 그죠? 이렇게 해서 서울에서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기존의 아파트를 부시고 다시 짓거나 내지는 기존의 빌라나 단독주택들을 부시고 그 위에 짓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방식 형태로밖에 공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방은 그렇지가 않죠. 널리고 널린 게 땅이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다고 하더라도 무한정은 좀 표현이 웃기지만 상당히 수요에 맞게끔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이 수요라는 것과 공급 중에서 뭐가 많아야 가격이 올라가죠? 네. 공급이 많아야 가격이 올라가요? 네. 그러면 지방이 더 오르겠죠, 그죠? 네. 수요가 많아야지만, 수요가 초과가 돼야지만, 결국은 공급이 부족해야지만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그걸 살려는 사람은 많은데, 이 공급이 없어. 당연히 이게 우리 다이아몬드 같은 거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같은 거, 그죠? 이 다이아몬드 같은 거 사실 뭐 했습니까? 쓸모가 하나도 없죠. 그렇지 않나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한 기근에 빠졌어요. 그럼 이게 뭐 역할을 합니까? 아마 사막에 갔는데 다이아몬드 하나 줄까 물 한 통 줄까 하면 뭐 고르시겠어요? 응? 5일 동안 지금 물을 못 마셨는데 그럼 물을 고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다이아몬드보다 이게 더 희소성이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근데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쓸데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이유는 희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쁘게 따지면 예쁜 거 얼마나 많이. 다이아몬드와 똑같이 기술적으로는요, 유리를 갖다가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구별 못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10,000원이면 사고 이거는 뭐 1억을 호가하게 된다 그러면 그 차이는 뭐냐면은 이거는 희소성이라는 얘기죠. 근데 다이아몬드 얘기가 제가 얼마 전에 기사에서 봤는데 다이아몬드랑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구성 물질 자체도 똑같이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과학적으로도. 그래서 다이아몬드 가격이 아마 엄청나게 폭락할지도 모른다는 기사 제가 우연히 본 적이 있어요. 예. 다이아몬드랑 똑같이 만든다니까. 예. 하여튼 뭐 그거는 여담이고. 여하튼 수요가 많아야지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데 서울은 수요는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있고 공급은 하나도 없다라고 그러면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서울의 집값이 이렇게 비싼데 앞으로 계속 올라가느냐 이거예요. 끊임없이 받는 질문이. 10년째 받는 질문이죠. 그러면 10년 전에는 저런 질문이 없었느냐? 서울의 집값이 비싼데 올라갈 거라는 질문이 없었느냐? 있었죠. 5년 전에도 있었어요. 5년 전이라면 여러분들 2013년도예요. 2013년도면은요, 강남이 아파트 가격이 뭐 12억 정도? 제일 좋은 것들이. 네? 이 정도 했을 때, 이것도 막 비싸다고 난리 치던 때란 말이에요. 이게 더 오를까 막 이랬단 말이죠. 불과 5년 전에. 근데 지금 얘가 지금 얼마예요? 지금 얘가 25억을 해요. 네. 송파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 막 5억씩, 6억씩 같은 이게 지금 12억씩 갑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비싸냐 싸냐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했을 때 그 가격, 그게 2018년도가 돼서 25억이 됐던 2013년도에 12억이나 5억이 됐던 이 금액도 비싸게 느껴지고 이 금액도 비싸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항상. 내가 살 때는 항상 비싸게 느껴져요. 근데 내가 살 때 항상 비싸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 왜? 부동산은 내가 살 때가 가장 비쌀 때예요. 그 뜻은 뭐냐? 지금 현재의 금액은 과거의 금액보다 항상 비쌉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과거의 금액밖에 없거든요. 과거의 금액하고 비교했을 때는 지금 현재 가격이 가장 비싸. 그냥 맨날 비싼 것 같은 거야. 맨날 최고가 경신이지. 그죠? 근데 내가 사고 나면은 누군가 내 거보다 더 비싼 금액에 또 사죠? 그럼 이제는 내가 굉장히 잘 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상 살 때는 항상 과거보다 싼 금액을 계속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거든. 옛날에는 있었어요. 물론 뭐 10년 전, 20년 전에는요, 어떤 게 한 3억에 팔렸어. 한 달 뒤에 2억 8천에도 팔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3억에 팔렸다는 걸 이 사람이 몰라요. 지금처럼 실거래까지 되고 있었나, 인터넷이 발달되나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3억에 18년도 7월에 팔았는데 얘가 이거 모르고 28년도 8월에 B가 2억 8천에 팔았단 말이에요. 이게 존재해죠. 그러니까 가격이 안 올라가는 거야. 근데 지금은 3억에 팔게 되면 온 천하에 공개되죠?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다 나오잖아요. 네이버만 들어가도 실거래가 공개 다 되잖아요. 몇 월날 몇 동에 몇 층이 거래됐다는 게 다 나오잖아요. 근데 3억에 팔렸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과연 여러분들이 이거야. B인데 2억 8천에 팔겠냐 이거예요. 때려주고도 안 팔지. 그죠? 최소 3억 이상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3억 한 2천 정도에 팔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더 빠르게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3억인데 내가 예를 들어 4억에 내놨어. 이거 안 팔리겠죠? 왜? 3억 5천에 팔려는 사람도 있고 3억 3천에 팔려는 사람도 있고 3억 1천에 팔려는 사람도 있는데 내 거를 4억에 주게 사겠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부터 거래가 되니까 팔고 싶으면 금액을 낮추는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은 A가 팔고 나서 아무도 안 팔아. 왜 안 파냐? 서울의 집값은 주니까 계속 올라가거든. 서울의 집값 팔고 나서 용인 갔더니 망했고 지방 갔더니 완전히 망했죠. 그러니까 서울의 집을 못 파는 거예요. 내가 살던 안 살던. 살던 안 살던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팔았는데 B라는 사람은 만약에 다른 사람이 C나 D나 E라는 사람의 물건을 내놨으면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도 없거든? 그러니까 4억에 던져보는 거예요. 깎아도 3억 8천에 팔리는 거야. 그래서 거래량은 없지만 가격은 미친 듯이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서울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 이유를 알겠죠? 당연히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매도자가 돼보시면 이렇게 안 내놓겠습니까? 돼요. 아니, 돈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지. 그렇잖아요. 이제 지금 금액이, 비싸다라는 개념은 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럼 저의 개인적인 느낌을 말해보라 그러면 지금 서울의 집값이 비싸냐? 비싸요. 엄청 비싸. 33평,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8억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8억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소득으로? 이거를, 연봉 1억짜리면 엄청난 이런 탑 클래스의 소득 수준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평균 연봉이 우리나라 한 얼마 정도 될까요? 한 4천만 원 정도 되려나요? 요 정도라고 이거 모으려면 20년 걸리죠? 그것도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20년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저축을 해서 이 8억을 모으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4분의 1 정도를 모은다고 해서 1,000만 원 정도를 모은다고 쳐도 그래서 3,000만 원 정도 생활비 쓰고 1,000만 원씩 모은다고 80년 걸려요. 80년 뒤에 저 가격 어떻게 돼 있을까요? 한 200억 가 있겠죠? 이 사람은 영원히 못 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가격은 제가 볼 땐 지금에 대한 소득 대비한 가격 상승은 무지하게 비싼 겁니다. 우리가 이제 PIR이라고 표현들 하죠? 소득 대비 주택을 살 수 있는 구매 비율. 그런데 어쨌든 가격이 이렇게까지 올라갔어요. 이런 이론적인 것만 보게 되면은 이거는 가격이 떨어져야 정상이고 이런 논리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논리로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것만 보면 또 그렇게 보이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8억이라는 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 평균 가격은 제가 봤을 때도 비싸긴 비싼 겁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나 내가 느끼는 거일 뿐이고 내가 그렇게 느낀다고 해서 8억짜리가 7억이 되거나 6억이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느낄 때 싸다고 생각하는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없죠. 서울에. 싸다고 생각하는 아파트 있으세요? 없잖아. 그럼 다 떨어져야 돼. 내 생각이면.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움직인다는 거죠. 8억이라는 금액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비싸지만 가격은 더 오를 것이다. 왜냐?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무도 팔려고 하질 않고 전국적으로 다 서울에 집은 사고 싶어 하고 정부가 공급할 수 있는 땅조차 없고 그 땅조차 없는 상황에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방식에 의해서만 공급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규제를 해놨죠. 그러니까 이건 또 공급이 안 돼. 그러니까 이쪽으로 돈이 다 몰리는 거예요. 미친 듯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막 생겨나잖아요. 평당 1억씩 되고 지분당. 그죠? 예. 정부가 만든 거 어떻게 보면. 정부가 만든 거죠. 뭐 정부 입장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규제를 또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안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금융규제 같은 거는 제가 볼 땐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투자자 관점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금융규제 같은 것들은 뭐 일부의 어떤 그 부작용도 생겼죠. 실수요자가 집을 못 사는 경우도 생겼지만 어쨌든 이 가계대출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이 돈이 많아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아니, 뭐 통화 유통량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돈놀이 한 거죠, 돈놀이. 예, 빌려다가 샀으니까. 그래서 이거가 만약에 그냥 어떠한 그 규제를 안 했게 되면 지금보다 가격이 더 올랐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요거는 잘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거 가계대출을 올라가는 거를 막은 것들을. 예, 만약에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나한테 돈이 7억이 있어요. 내한테 돈이 5억이 있어요. 그럼 50% 대출 받아서 이게 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50% 대출 아니고 30%밖에 안 해준다. 그럼 이 사람은 이거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살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직접적으로 줄었죠. 수요가 직접적으로 줄게 되면 이거 가격의 상승에 대한 제약이 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의미가 별로 크게 없는 게 0.5% 정도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3억 정도 빌렸다 그러면은 3, 5, 15에서 150만 원 정도 내는 거 연간. 그죠? 연간 150만 원 정도라고 하면은 뭐 한 달에 한 12만 원 정도 내는 거거든요. 11만 몇천 원 정도 내겠네요. 맞나? 12만 몇천 원 정도 내는 건데 그 정도 내는 거가 물론 짜증나고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액을 막 10억짜리를 9억에 팔고 하거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계대출을 규제한다는 것은 실제로 이거를 살 수 있는 수요자층을 없애버린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을 좀 주춤하게 만드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실제로 없는 거예요. 왜? 실제로 거래가 없죠. 왜냐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예. 근데 이게 어떤 부작용이 있었냐면은 실거주가 아까 집을 못 사는 진짜 실거주지만 집을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양극화를 더 초래하는 어떤 현상이 생깁니다. 왜냐? 10억짜리 아파트 살라 그러면은 이제 돈이 5억 갖고 안 되고 최소한 7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기존에는 60%였으면 4억 갖고 있는 사람도 집을 살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4억, 5억, 6억 9천까지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집을 못 사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현금이 7억 이상 있는 사람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된 거죠. 더 양극화가 심해진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어떻게 모여갖고 강남 아파트 하나 사놓으면 되면은 그래도 좀 나름대로 같이 가격이 상승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강남 사람들만 강남을 살 수 있죠. 우리 강남 아파트 지금 못 사요. 진짜 너무 비싸가지고. 최소한 10억 들고 다녀야 됩니다. 현금만. 그러니까 뭐 10억 들고 가는 것도 갭 투자로 사는 거고 내가 직접 들어가려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나라 부동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일단은 금액은 비싼데 그렇다고 저게 떨어질 금액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비싸다고 느낀다고 떨어지는 건 아니다. 네? 내가 비싸다고 느낀다고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고 또 하나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 자체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게 공급은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사실상 수요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가격은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요.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집값을 형성하고 있는 거는 경제 중심 도시입니다. 경제 중심 도시. 예, 우리나라는 사실 경제와 정치권이 다 서울에 몰려 있었다가 이제 세종으로 좀 정치 그 어떤 관련된 것들은 다 내려가기 마련인데 이 경제 관련된 것들은 서울에 다 밀집이 돼 있단 말이죠. 이런 데가 가장 비싸요. 영국에서 가장 비싼 집값을 기록하는 데가 어딜까요? 런던이죠. 그죠? 미국은 어디예요? 워싱턴이에요? 뉴욕이죠, 뉴욕. 당연히. 예, 뉴욕이죠. 미국은 정치는 워싱턴에 있죠. 경제는 다 뉴욕에 있고. 워싱턴하고 뉴욕하고 집값 엄청 차이 나요. 뉴욕이 당연히 비싼 거죠. 그죠? 일본도 동경이 제일 비싼 거고, 중국 상하이가 비싼 거.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서울이 앞으로 가장 집값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서울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전에 서울하고 지방하고 이렇게까지 차이가 안 났어요. 금액 자체는. 그죠? 점점 벌어집니다.
그 지금 상태에서 앞으로 미래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서울은 많이 올랐고 지방은 덜 올랐기 때문에 지방에 투자한다. 이건 잘못된 생각인 거죠. 근데 서울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내에서도 뭐 똑같은 서울이겠습니까? 이 강남구가 있고, 그죠? 저기 뭐 도봉구가 있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같은 서울이지만 가격 차이 엄청 나잖아요. 같은 도심이라고 보이지 않을 정도. 그러면은 강남구가 비싸고 도봉구가 싸기 때문에 도봉구가 더 오르니까 이쪽에 투자하는 게 맞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당연히. 그죠? 당연히 강남구 쪽 하셔야 되는 거죠. 아니, 돈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네. 왜냐하면 이쪽하고 이쪽은 지금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지만 그게 좁혀지는 게 아니라 더 벌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양극화 현상의 기본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판단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까요? 항상 질문하는 게. 그렇진 않습니다. 네. 많이 오른 지역이면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부동산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 일단은 지금 시점의 부동산 가격은 가장 비싸다. 그러니까 과거의 금액으로 살려고 하시면 절대 부동산에 못 산다는 겁니다. 지금 금액이 가장 비싸다는 걸 인정하고 가장 비싸게 매수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금액은 과거의 금액과 비교했을 땐 가장 비싸지만 미래의 금액과 비교했을 땐 가장 싼 금액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금액을 계속 찾으면 내지는 이게 떨어지길 기대한다 그러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못 사는 거예요. 왜?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가격 상승 속도가 여러분들의 소득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럼 결론은 뭐냐면 부동산을 사는 타이밍은요. 지금이 제일 좋은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못 사고 시간이 갈수록 부동산 올라가기 때문에. 물론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평균보다 못한 애들도 있고요. 평균보다 잘하는 애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부동산도 존재는 합니다. 그거 골라내야죠, 당연히 우리가. 그죠? 네. 골라내서 지역 분석하고, 이것저것 정책 살펴보고 해서 괜찮은 걸로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평균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하는 게 부동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안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좀 이해가 안 가는 건 뭐냐면, 모든 상품은 원래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상품은.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 우리 갖고 있는 모든 사물들, 그죠? 여기 뭐 컵이나 물통이나 안경이나 옷이나 가방이나 카메라나 이런 칠판이나 모든 거는 부동산 가격 자체는 상승하기 마련이잖아요. 그게 인플레이션이고 물가 상승이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은 가격이 올라가기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기능, 그죠?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학계론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부동산들은 그냥 하면 돼요. 그러면은 어디를 사느냐는 내가 갖고 있는 금액에 따라 틀리겠죠. 그죠? 내가 갖고 있는 금액이 많아. 그럼 좋은 데 사시면 돼요. 간단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명한 지역이 있어요. 유망한 지역이 있어요. 난 누군가를 이렇게 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어떤 분들은 이걸 좋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좋아요. 유명한 지역이 가장 많이 올라요. 물론 유망한 지역이 유명한 지역으로 이제 변모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은 이런 지역을 사셔야겠죠. 어차피 여기 못 사니까. 강남 같은 데 못 사 그러면은 당연히 유망 지역 사는 게 맞는 건데 내가 돈 좀 있다. 그러면은 이런 데 사시는 게 나아요. 그럼 유망 지역은 뭐가 있어요? 영등포라든가 뭐 마곡지구라든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청량리 쪽이라든가 앞으로 개발돼서 좋아질 지역. 그다음에 그 창동기지창 부근이나 이런 것들. 이게 유망 지역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많이 오른다고 강남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용산의 가격 상승을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지. 쉽지 않다는 거죠. 가장 많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 가장 비싼 곳으로 유지가 됩니다. 가격의 역전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잘. 특히 서울은.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다 갖춰진 도시고 개발할 곳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도시거든요. 지방 같은 데서는 기존에 여기 상권이 있었다가 일로 돌아가는 이렇게 바뀌는 경우는 있긴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유가 된다 그러면은 유명한 데 가는 거예요. 특히 부자들의 특성이에요. 유명한 데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를 봤을 때 또 이러네. 제가 그릴게요, 그냥. 이렇게 서울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이제 뭡니까? 가장 사람들이 유명한 지역이 강남구죠, 강남구.
강남. 그러면 이쪽에 강남, 서초, 송파라고 해보죠. 서초, 강남, 송파. 네. 이쪽이 가장 사람들이 강남 3구라고 해갖고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의도 같은 거는 이제 별종으로 영등포구지만 별도의 도시로 봐야겠죠. 네. 이렇게 영등포구가 있고, 그 다음에 용산구 같은 경우 중에서 이제 동부이촌동이라든가 일부 이런 지역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그런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럼 여기를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택하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여기 가려 그러면 최소한 현금 7, 8억 정도에서부터 비싼 거는 한 15억, 20억까지 갭 투자 기준입니다. 실거주하려면 더 들어가고 그 정도는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근데 돈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이 다음번 타자를 노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표현하기로는 이제 S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가장 좋은. 그 다음에 A급으로 가는 거죠. A급은 이제 이런 데가 A급이겠죠. 동작이라든가 강동구라든가 마포라든가 성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죠? 한강변 라인들. 영등포 쪽, 마곡 쪽 일부 이런 것들. 요게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외곽으로 가는 거고. 그죠? 서대문구를 가든 아니면은 동대문구를 가든 이런 쪽 라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면 거기 외곽이라도 가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만큼 오르진 않지만 안산돈보단 오르니까 당연히 사는 거지. 예. 그럼 내 금액에 맞게끔 사면 된다 이거예요. 내 금액에 맞게끔. 언제 모아서 사 여기를? 물론 여기 좋은 거 알지. 좋은 거 알지. 여기 사고 싶어. 돈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 모아서 사? 못 사요. 갭 더 벌어지죠. 점점 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A급 살 수 있는 돈이 됐던 사람은 여기 살려고 막 모으다 보면 이것도 못 살 분들은 여기도 못 사 이제. 밀려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자금이 있으면 그 맞게끔 그냥 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돈이 일정 부분 모이게 되면은 바로 삽니다. 바로 사요. 왜? 워낙에 금방금방 올라가니까.